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 정치변혁의 세계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프랑스 혁명 세 번째 시간으로서 그림으로 본 프랑스 혁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요, 이 국민의회부터 시작해서 제1공화정의 수립, 그리고 루이 16세의 처형,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공포정치, 그리고 1793년 헌법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개요를 보면요, 왕권의 정지와 국민공회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1793년 헌법의 성격과 이 마지막으로 공포정치의 실상까지 살펴본 뒤에 거기까지는 못 나갈 것 같은데요. 혁명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감이 결국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거는 다음 수요일 강의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판테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라틴 지구, 파리의 라틴 지구에 있는 기념물인데요. 원래는 교회 건물이었는데 혁명 기간 동안에 국유 재산이 된 뒤에 우리식으로 하자면 국립묘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의 공훈을 세운 분들을 모시는 그런 국립묘지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국민공회의 기념물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여신은 마리안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신입니다. 자, 이제 국민공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792년 9월 20일부터 1795년 10월 26일까지 존속했던 프랑스의 의회입니다. 여러 위원회를 통해 집행권한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부의 역할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의회이자 행정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1792년 파리 시민이 뜰리리 궁을 습격한 8월 10일 사건을 통해 왕정이 무너지면서 의회가 법령을 통해 루이 16세의 왕권을 정지시킵니다. 새 의회가 수립되기 전 로베스피에르의 제안으로 국민공회라는 명칭이 결정되게 되죠. 그 뒤에 1792년 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회기 2일째인 9월 21일 공화정을 선포하여 왕정을 폐지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곧이어서 루이 16세를 국가 반역죄로 기소하여 이듬해 1월 단두대에서 처형을 시키게 됩니다. 1795년 11월 2일에 시작된 총재정부가 그 뒤를 잇게 되죠. 이 국민공회의 참가자로는 자쿠벤파의 로베스피에르와 마라, 그리고 당동 등이 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에 얽힌 이야기 한 가지만 소개하고 너무 좀 딱딱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로베스피에르는 원래 루이 르 그랑이라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에 다녔었죠. 파리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1등으로 졸업을 하는데 그 시상식을 루이 16세가
왕세자 시절에 가서 이 1등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로베스피에르가 그 당시에 그 아주 감격을 하게 되죠. 루이 16세 물론 그 당시에는 왕세자였지만 왕세자 전하로부터 1등상을 받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국왕이 되실 루이 16 왕세자를 위해서 충성을 다할 거야 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일기를 썼습니다. 그러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루이 16세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단두대로 보내는 악연을 또 만들기도 하죠. 제1공화정이 이제 수립되게 됩니다. 혁명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렇게 되면서 민족주의를 자극하게 됩니다. 지방에서 의용군이 조직되어 파리로 모이게 되죠. 프랑스군은 마침내 9월 20일에 프로이센군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앞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발미 전투가 이 승리를 견인하게 됩니다. 9월 20일 승리와 함께 입법의회는 해산되게 됩니다. 재산이나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남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보통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요. 재산이나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그 이전에 입법의회 선거에서는 재산이나 소득세에 의해서 선거권이 한정됐던 금권정치였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권정치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의 솔론의 개혁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 또 백을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런데 여하튼 재산이나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남자에게, 그러면 여자는요? 여자는 선거권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 대표적인 여성혁명가 중에 한 명인 구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구주는 사실상 사생아로 태어났었고 18살에 결혼을 했는데 일찍 사별을 해요. 사고사를 당하죠, 남편이. 그래서 아들만 하나 이제 1살 배기 아들이 있는데 그때 남편이 죽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주라는 남편의 이름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서 이제 구주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아주 혁신적인 주장을 많이 하죠. 바로 이 시대에 활동했던 여성혁명가인데요. 여성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이 선언문을 출판을 해서 상당히 반향을 일으키죠. 남자에게만 왜 선거권이 있느냐. 단두대에 올라가는 건 남녀 구분이 없는데 왜 선거권 그리고 발언권에 있어서만큼은 남녀를 차별하느냐. 그런 주장을 하면서 단두대의 이슬로 또 사라지게 되죠. 이 사람은 이 구주 여사는 혁명이 너무 가역화되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흡혈귀 같다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쓰죠. 여성이 참정권은 하나도 없으면서 무슨 얼어빠질 놈의 보통 선거냐,
그런 주장을 하면서 혁명 재판 과정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뭐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뭐 많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남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지는 것이 그 당시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의가 소집되게 됩니다. 다음 날인 1792년 9월 21일 국민공회는 공화정을 선포하고 프랑스 제1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죠. 이에 따라 1791년 프랑스 헌법은 불과 1년 만에 폐지되게 됩니다. 정권이 계속 교체가 되고 있죠.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출렁이고 있는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국민공회 법정에 출석한 루이 16세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루이 16세고요. 당시에 형만재판소가 아직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사실상 재판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현상이죠. 법정에서 재판소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의회에서 의회 단상에서 이제 루이 16세를 재판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회 재판에 넘겨진 루이 16세입니다. 공화국 정부는 루이 16세를 혁명재판부에 회부하게 됩니다. 보통 혁명재판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의회재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왕이 전쟁 때 프랑스 정부와 국민을 배신했다는 증거가 많이 제출되었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기에 철호장 비밀문서 사건이 있었어요. 철호장 속에 이 루이 16세는 손재주가 있어서 자물쇠를 만드는 걸 취미생활처럼 했습니다. 지금은 뭐 하나의 공자처럼 느껴지지만 이 당시에는 이 자물쇠는 메커니즘에 속하죠. 이 상당히 과학적인 능력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여하튼 그렇게 되면서 자물쇠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 하나의 이 꼬투리가 돼서 이제 혁명재판에 회부되게 되죠. 철호장 속에 반혁명 분자들과 교신한 편지들을 많이 발견되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역사연구자들이 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내용의 태반이 위조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위조가 됐든 어떻게 됐든 루이 16세는 이제 프랑스 정부와 국민을 배신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그것에 의해서 사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1793년 1월 14일 국민공회는 찬성 387표, 반대 334표로 루이 16세의 사형을 의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찬성 중에 26표는 집행유예를 검토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이었죠. 이 26표를 반대표로 의결한다면 찬성 361, 반대 360으로 찬반 동수이므로 18일 집행유예에 대한 투표가 또 진행되게 됩니다. 예, 콩코르드 뭐 혁명광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콩코르드 광장에서 루이 16세의 단도대형이 집행이 됐죠.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다른 각도에서 보여지는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제 루이 16세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진 이후 이제 공포정치의 서막이 열리게 되죠. 1793년 3월 10일 혁명재판소 설치가 의결됩니다. 이 혁명재판은 상소권이 없는 단심재판이었죠. 예. 3심제에서 이제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나는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 의회는 각 자치단체의 반혁명파 단속을 위한 감시위원회 설치를 의결하게 됩니다. 9명으로 구성된 공안위원회 설치도 결의가 이루어지게 되죠. 4월 6일에는 혁명재판소의 첫 번째 법정이 열리고 공안위원회도 발족하게 됩니다. 사실상 4월 6일 이후부터는 공포정치가 개막됐다고 볼 수가 있죠. 공안위원회 초기 모습입니다. 사실 공안위원회가 공공의 안녕을 위하는 것이 이 공안위원회의 준말이죠. 공안이라는 것은 공공의 안녕위원회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처음에는 시작은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 의원들이 모여서 한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그려져 있죠. 제일 먼저 한 일은 지롱드파 축출이었습니다. 자코벤 클럽은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깊은 내용을 굳이 그 교양 시간에 하고 이것을 또 시험으로 볼 거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지금 제 귀에서 들리고 있어요. 환청이군요.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전체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이건 이런 거고 저건 저런 거니까 이건 이런 거야 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라는 의미에서 수업을 하는 거고, 이러한 하나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시험 문제로 출제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고요. 이 지롱드파 축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코벤 클럽은요, 지롱드파와 몽테뉴파, 쉽게 얘기하면 산업파죠. 이들 사이에 결별이 이루어지게 됐고요. 이 마라와 로베스피에르는 지롱드파를 배신자로 공격하게 됩니다. 당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각지에서 시위가 빈발했으며 로베스피에르는 집회에 참여한 상킬로테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죠.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좀 포퓰리즘에 가까운, 어차피 지지 기반은 상킬로테였기 때문에 상킬로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5월 25일에는 로베스피에르가 봉기를 선동하는
연설을 하게 되고요. 산길로트여 일어나라. 지롱드파를 축출해야지 된다. 라는 식의 과격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5월 31일 로베스피에르 계획에 따라 지롱드파의 추방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것은 1793년 6월 2일 산킬로트의 본기를 그린 그림을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롱드파를 일제히 잡아들인 작구맹파의 모습을 이 의원들은 전부 지롱드파 의원들이고요. 군인들이, 혁명군들이 이들을 인신 구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월 1일 지롱드파의 롤랑 부인을 체포하고요. 지롱드파가 간행하는 모든 신문에 대한 발행금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가 그냥 완전히 무색해지는데요. 어떻게 반대파라고 하지만 신문 발행조차도 금지하는 이런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6월 2일에는 무장한 군중이 국민공회를 포위하게 됩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의원에게 의사 진행을 요구하여 지롱드파 간부 의원 29명과 총리 2명의 추방과 체포를 의결하게 되죠. 이 29명 중 20명이 지방으로 도주했고요. 일부는 처형되고 2명은 자살합니다. 6월 2일부터 자코뱅파의 독재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산킬로트들이 국민공회를 포위하고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코뱅파의 독재를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로베스피에르의 모습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뭐 그렇게 공화파적인 초기 모습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혁명이 과격해지는 와중에서 그쪽 계열로 쓸려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자코뱅 독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에 산킬로트의 지지를 얻은 자코뱅의 이 로베스피에르가 최고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만민의 자유, 평등 실현과 불평등을 유발하는 모든 정치 제도, 구습에 대한 영원한 추방을 명령하게 되죠. 혁명은 만민의 자유, 평등 실현과 그리고 불평등을 유발하는 모든 정치 제도, 구습에 대한 영원한 추방, 이것이 자코뱅 독재가 추구한 목표였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지롱드파, 우파, 보수파들을 공안위원회, 혁명재판소 등을 이용하여 차례로 숙청에 들어가죠. 자코뱅 정책을 한 해씩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코뱅파의 두 거물 로베스피에르와 마라가 있었는데 마라가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상 지롱드파의 역습 혹은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산악파의 독재가 시작된 후 지롱드파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6월 2일 사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나타냈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롱드파와 산악파는 상당히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었어요. 사실상 발미전투의 승리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지롱드파는 사실상 지방의회, 지역 자치체의 이 자유,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고요. 이 산업화는 거기에 비해서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를 존속시켜야만 계속되는 반혁명으로부터 혁명을 지켜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롱드파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자유주의 경제를 이슈로 내걸었고요. 거기에 비해서 산업화는 국가 통제, 국가 경제를 국가가 통제하는 형태를 갖추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되면서 사실상 양자 대결 양상을 보이다가 6월 2일 의회 습격 사건에 의해서 지롱드파가 몰락하게 되면서 지방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지롱드파의 선전에 영향을 받은 샤를로트 코르테가 7월 13일 이 한여를 시켜서 마레를 암살시키게 됩니다. 지롱드파는 단도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죠. 1793년 6월 23일 헌법이 제정되게 됩니다. 1794년 프랑스 헌법이 제정되었죠. 가격파인 자크 루와 바르레의 주장에 따라 보다 큰 권한이 공안위원회에 부여되게 됩니다. 공안위원회는 여러 번 개편되어 7월에 당동 등은 배제되고 9월에 최종적으로 12명의 위원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 로베스피에르가 지도권을 장악하고 쿠똥과 생쥐스트 등이 그것을 보좌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죠. 이 1794년 프랑스 헌법은요, 인민주권이라는 당시로서는 생경한, 하지만 이미 루소가 사회계약설에서 주장했던 그 인민주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선언 24조에 의하면 주권은 인민에 속한다 라는 표현이 있고요. 헌법 본문 제7조에 의하면 주권자인 국민은 프랑스 시민의 총체다 라는 루소적인 관점이 물씬 풍기는 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도 들어가 있죠. 의회가 채택한 법안에 관해 올바른 절차에 따라 시민들의 반대가 나온 경우 유권자의 집회가 개최되어 직접 안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법정을 추가시킴으로써 사실상 직접민주주의의 요소가 삽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이라는 건 추상적인 법령이고요. 사실상 하위법이 있어야 되고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조항과 관련된 법조문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건 없는 걸로 봐서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선언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여하튼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삽입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루소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법부가 집행위원회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법부가 곧 정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의원 내각제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공안위원회가 정권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아주 모호한 성격의 정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권 확대가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즉 21세 이상 남자의 보통 선거권이 이 헌법 전체 4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하는 조항도 있는데 이 헌법이 통해서 선거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글쎄요, 이거를 그냥 선언이라고 봐야지 되지 않을까. 외국인에게도 참정권을 인정한다. 뭐 21세 이상 남자의 보통선거권,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지점민주주의, 이런 요소들은 어디까지나 실행된 적이 없는 하나의 구호에 지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실행된 건 국민총동원령이었습니다. 산악파는 시민이 무장해서 하나로 떨쳐 일어나야 한다는 요청을 부분 의견으로 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죠. 로베스피에르를 의장으로 한 이 국민공회는 8월 23일 국민총동원령을 채택하게 됩니다. 국민총동원령으로 1793년 가을부터 1794년 봄까지 40만 명에 가까운 병력이 조달되었죠. 국민총동원령, 이제 소위 말하는 징집제가 실시되는 그 최초의 법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통제와 혁명정부 선언을 한번 보도록 하죠. 9월 5일 공안위원회는 가격파 중의 하나인 자쿠 룰을 체포하게 됩니다. 공안위원회 중에서도 아주 자쿠벤파 중에서도 강성이죠. 뒤이어서 18일에는 또 다른 강성분자인 바르레를 체포하게 되죠. 이 가격파 클럽과 출판물이 금지되게 됩니다. 9월 민중시위에 부응하여 식량 가격 통제가 결정되게 되죠. 9월 말에는 일반적인 가격 통제법이 제정되고요. 이제 국가 통제 경제가 실시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월 10일에는 혁명정부 선언이 발표되게 됩니다. 생쥐스트가 공안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시한 안건인데요. 국민공회는 프랑스의 임시정부는 평화가 도래하지 전까지는 혁명을 계속한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혁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피해 숙청이죠. 마리안느가 앉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민중파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국민공예파가 이렇게 죽고, 성직자, 의회, 법법귀족 할 거 없이 모두가 혁명에 반대된다고, 혁명에 토를 다는 자가 있다면 그 누구라도 아까 구즈 여사를 소개해 드린 바 있죠. 여성 혁명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었던 구즈도 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10월 16일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의 처형, 단두대형이 집행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죽는 얘기예요. 10월 30일 지롱두파의 숙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국민공회는 변론 기간을 3일밖에 주지 않고는 21명의 이 지롱두파 전원에게 단두대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11월 8일에는 롤랑 부인이 처형이 되고 이틀 후에는 피난처에서 그의 남편이자 이 내무부 장관까지 했었던 롤랑 자적도 자살하게 되죠. 페이양파이자 유명한 천문학자로 혁명 초기
국민의회 의장을 지냈던 바이 3드파의 지도자인 바르나브 를 처형하고요. 도망을 했던 니콜라드 꽁도르세가 음독 자살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디바리 백작부인 루이 15세의 뭐라고 할까요? 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빈도 아니고 그걸 뭐라고 해야지 될지 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몇 번째 부인 정도로 하죠. 이 디바리 백작 부인도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죠. 유명한 화학자였던 앙뚜안 라부아지에도 세금 징수원으로 파리를 성벽으로 둘러싸고 모든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거둘 계획을 주장하는 등 악랄하게 세금을 쥐어짰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12월 4일에는 법령에 의해 정부의 특성이 제정되는데요. 공안위원회가 외교, 군사 일반, 행정을 담당하고요. 감시위원회가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부의 역할은 공안위원회가 모든 것을 꽉 쥐고요. 단지 치안 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감시위원회가 맡아서 사실상 국민공회는 공안위원회나 이 감시위원회가 서로 견제를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1794년에 루이 16세의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왕녀가 단두대로 가고요. 루이 16세의 변호를 맡은 그 말제르브 그리고 라 로시푸코 리앙쿠르 공작 시인 앙드레드 쉐니에 독일 출신의 장군 니콜라 리크네르도 처형되게 됩니다. 혁명재판소가 사형을 선고한 인원수는 1793년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15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1개월간 65명, 다음해 2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116명, 3월 중순부터 한 달 동안 155명, 4월 중순부터 1개월 동안 354명이라는 식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재판 절차는 간소화되었습니다. 무슨 코로나 확진자 숫자도 아니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혁명 재판을 받는 마리 앙뚜아네트의 모습입니다. 다들 이 친구는 딴청을 피우고 있네요. 모두 뭔가를 적고 혁명 재판관들이 마리 앙뚜아네트의 진술 내용을 챙기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2월 4일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공안위원회는 외교, 군사, 일반 그리고 행정을 담당하고 감시위원회는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되죠. 자, 이 파리에서 혁명재판소가 설치된 1794년 4월부터 1794년 6월 10일까지 약 1년간 1251명이 처형되게 됩니다. 심리를 거치지 않는 그 약식 재판이 허용된 6월 11일부터 7월 27일 테르미도르의 반도까지 불과 47일간 1376명이 처형되죠. 공포정치에서 반혁명 혐의로 체포 구속된 사람은 50만 명, 상형 선고를 받고 처형된 사람은 16,000명에 이릅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너무 죽는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좀
정서적인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어느 펜션에 갔다는 느낌을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으시라는 의미에서 이런 그림을 한번 붙여봤어요. 자, 한 번도 시행된 바 없는 1793년 헌법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는 주차과제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내는 우리들의 약속이죠. 우리는 몸 근육만 강화시키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 근육도 단단하게 해야지 이 거센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협박을 하는 건가요?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하튼 몸 근육만큼이나 마음 근육도 단단해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하죠. 그 꾸준한 운동 기법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훈련 방법, 마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여하튼 1793년 헌법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공포정치란 무엇인지, 그 루소주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민주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포정치가 인류에게 남긴 숙제라는 게 있죠. 그래요. 혁명의 이상이 아무리 높고 지대하면 무엇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언제 이 혁명의 적으로 몰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삶이 즐거울까요? 글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이 공포정치가 인류에게 남긴 숙제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은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테르미도르의 반동과 뒤에 이어지는 총재정부까지 해서 프랑스 혁명은 이번 주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가 아니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